여러분 지난주에 나갔던 변비행 잘 보셨나요? 오늘 저희는 거기서 조금만 더 그 대한항공의 바뀐 좌석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우리 좌석 체계 바꿨다 개편했다 하는 뉴스 다 보셨죠? 프리미엄석이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1등석, 비즈니스, 프리미엄석, 그리고 일반석, 이코노미석 4개 등급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코노미석도 바꾸겠다. 오늘은 이 내용하고 비행기 좌석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대한항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이코노미석입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프리미엄석은 다른 외항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좌석으로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랑 이코노미 사이에 이제 새로운 등급이 하나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대한항공 발표를 보면 좌석 간 간격을 최대 한 41인치까지 넓혔고 너비도 한 19.5인치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이 최대 한 34인치, 너비가 한 18.1인치 요 정도였으니까 폭으로 치면 한 4cm, 간격은 한 20cm, 조금 안 되게 넓어진 거죠. 여기에 뭐 이렇게 발받침대 넣고 좌석도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넣었습니다. 자, 수화물 프라이어리티 태그 붙여주고요. 우선 탑승이 되는 혜택도 있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은 기내식이었습니다. 기내식을 이제 프레스티지 클래스에 준해서 준다고 하는데 코스로 나오는 음식을 이제 한 트레이에 담아서 한꺼번에 준다고 해요. 식기나 수저도 프레스티지에서 쓰는 뭐 아르마니 까사라는 제품 쓴대요. 자, 그리고 와인 같은 주류 메뉴도 프레스티지처럼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프레스티지에 비해서 좀 따닥따닥 붙어가는 거 제외하고는 서비스는 프레스티지급에 준하게 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다만 이 자리를 구매해도 라운지는 못 쓴대요. 일단은 777 중에서도 300, ER이 붙은 기종에만 적용이 되고 총 11대의 이 좌석 설치한다고 합니다. 주로 동남아 노선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하노이 뭐 요런데 가시는 분들은 좀 타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비슷한 서비스가 아시아나에도 있습니다. A350을 도입하면서 요 기종 한정으로 아시아나에서 이코노미 스마티움이라는 좌석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격은 노선별로 최대 20만 원 정도 비싼데 대한항공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좌석 자체는 일반 이코노미랑 똑같고 기내식도 이코노미에 준해서 제공된다, 요 점이 조금 다르고, 다만 인천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면 라운지는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요게 다른 점이래.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대한항공이 이제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점 하나가 이코노미는 상대적으로 계약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죠. 일단 국적 항공사 이코노미의 최대 강점이었던 그 777 기종의 333 9좌석 배열은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설치되는 이 기종들에서는 최소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배열이 343으로 행렬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좌석의 너비는 1인치 줄어든 17.1인치가 돼요. 사실 요 777의 333 배열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그 외항사에 비교해서 이코노미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이 777 기종을 타면서 특히 중동 쪽 대형사, 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데 777하고 비교하면 대한항공 777이 진짜 쾌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라면 안 주고 이제는 자리까지 좁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코노미만 이용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게 되죠. 다만 이게 뭐 대한항공만 이런 거는 아니고 이코노미석이라는 것 자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좁아져만 왔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1970년대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이 35인치였대요. 지금은 이게 31인치가 표준이 됐고 좌우 좌석 폭 지금은 16.5인치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항공 이코노미 좌석은 미국에 비하면 넓게 쓰고 있는 게 되는 거긴 합니다. 다만 이게 뭐 폭이 뭐 2몇 cm 줄고 간격이 10cm 왔다 갔다 줄고 이런 게 얼마나 큰 거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에서 중형차와 준중형차, 뭐 소나타와 아반떼 정도 되는 이 차의 크기, 이 차의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의 길이 차이가 재보면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뒷자리 한번 앉아보면 준중형차의 뒷공간하고 중형차의 뒷공간에 실내 공간의 체감 차이가 제법 나잖아요.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9월에 올린 이코노미석 관련 익스플레인 10화 영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좁아져 왔는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프리미엄석이 가격도 굉장히 좀 묘하게 설정이 됐는데, 자, 대한항공에서는 프리미엄석 가격을 이코노미보다 10%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코노미석은 기준이 풀페어, 그러니까 Y 클래스 기준이래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노선 편도 기준으로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이코노미석 가격이 가장 비싼 풀페어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 붙으면 한 90만 원 조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석 가격을 보면 12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근데 똑같은 노선 이코노미석 제일 싼 가격을 찾아보면 진짜 20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할인된 좌석, 싼 좌석을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프리미엄석의 잠재 고객이 아니라고 보고요. 90만 원 정도 주고 프리미엄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막 찾아보다가 이 돈이면 조금 더 주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한항공이 왜 이렇게 하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답은 명확합니다. 이코노미만으로는 이제는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상반기 실적을 잠깐 좀 열어볼게요. 매출이 총 7조 9천억 원 좀 넘게 나왔거든요. 작년 상반기랑 비교하면 1% 정도 올랐어요. 이 정도면 거의 오른 거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이익, 대한항공이 챙길 수 있는 돈은 7,500억 정도 됐는데 요거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대비해서 12%나 떨어졌습니다. 돈을 1%나마 벌긴 더 벌었는데 남는 돈은 더 적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런 성적표가 상반기에는 기름값이 싸지면서 항공사 운영비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3천억 원이나 넘게 줄였는데도 이런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항공시장 쪽에서는 시장이 이미 포화됐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냐, 항공사가. 해답이 바로 이런 비싼 상위 클래스 좌석을 한 석이라도 더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7월 초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팝업 스토어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바뀐 그 CI를 홍보하는 팝업 스토어라고는 했는데 1등석 뜯어다 놓고 여기서 주는 와인고 식기 보여주고 어메니티 쫙 풀어놓고 전시하고 5급 좌석과 고급 서비스를 홍보하는 부스로 운영이 됐어요. 이걸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하면서 그 좌석을 사서 실제로 타고 가야 돈이 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코노미석 서비스는 떨어뜨리지 말고 가격을 좀 올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서비스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또 고객들을 저가 항공사에 다 빼앗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싼 가격을 원하는 고객들은 서비스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런 움직임이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델타항공 사례를 좀 보면 최근에 비즈니스 같은 프리미엄석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코노미로 사람 많이 태워봤자 매출 절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풀서비스 캐리어 이런 회사들은 항공기 기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연식이 좀 짧은 새 비행기 위주로 좀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풀서비스 캐리어 항공사들이 새 항공기 사는데 돈도 좀 많이 썼어요. 대한항공도 비슷하죠. 787 계속 들어오고 있고 A350도 샀고 이런 상황에서 매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코노미석 매출은 1%에서 5%까지 줄었는데 프리미엄석 매출은 5에서 7%가 늘어났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비즈니스석은 회사에서 출장 가는 그런 고위직 분들이 회사 돈으로 타는 좌석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름도 비즈니스석이라고 붙었던 거고, 아시아나에서는 과거에는 이코노미석 이름을 아예 트래블 클래스라고 바꿔서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는 회사 수요, 이코노미는 여행객 수요라는 의미였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요즘은 놀러 갈 때도 비즈니스 타고 약간 플렉스 하면서 가는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좀 장거리 갈 때 특히나. 그래서 이런 항공사들에서 특히 젊은 층 20대 30대를 타깃으로 고급화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급 서비스 전략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서비스가 훌륭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하면 그 고객은 그 항공사의 충성 고객이 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싼 좌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왜 검색을 어디 갈 때마다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싼 항공사 비행기를 옮겨가면서 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가격을 내가 낼 의향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역시 대한항공, 역시 아시아나
역시 이 항공사 저 항공사 그러면서 계속 그 항공사를 선택해서 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코노미도 그랬던 게 장거리 노선을 탈 일이 생기면 그래도 내가 기내식은 먹어야지, 나는 비행기에서 와인 한 잔은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넓은 좌석 333 배열을 타야지 하면서 저가 항공사나 외항사 노선이 딴 데가 있어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 대한항공이 배열을 343 열렬로 바꾸면 이런 이코노미 충성 고객 일부는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상위 클래스를 개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겠다, 이런 계산을 대한항공이 한 거겠죠. 여러분 비즈니스석 1등석 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진짜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 번 타보면 이코노미 다시 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타는 게 비행기 여행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돈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돈이 좀 부족해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가보겠다는 수요가 많이 는 거죠. 그만큼 비행기 가격도 싸지기도 했고요. 사실 비행기를 고속버스처럼 타는 미국 시장을 좀 보면 항공 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막 뉴스에 불친절 때문에 기사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현명하게 따져서 소비하는 지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권기범, 제작의 김윤서, 김수현, 기획과 진행의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